주로 보면 경기가 상승할 때는 강남보다 외곽이 더 올라. 내가 왜 돈을 못 모으느냐? 차 때문입니다. 본인의 월 소득의 6개월치 이내의 차를 타야만 정상이다. 그리고 월 소득 400만 원이 되기 전까지는 안 사는 게 맞습니다. 4% 5%짜리 적금 상품이나 2, 3%짜리 적금 상품이나 나중에 만기를 타보면 만기 안에 들어있는 원금과 이자 중에 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95% 이상이에요. 방송과 유튜브에서 머니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김경필 멘토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머니 트레이너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뭐냐면, 이제 트레이너라는 거 하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헬스 트레이너 기억나실 것 같은데, 사실 저축, 운동, 그리고 공부,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 반복의 결과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트레이너가 왜 있느냐? 여러분 운동을 뭐 하는 방법을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살 빼는 거, 또 뭐 공부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 몰라서 못 하는 게 아니지만 옆에서 계속 반복 훈련을 시킬 수 있는 트레이너가 필요한 것처럼 이제 돈 관리에 있어서도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건데, 한마디로 요즘 젊은이들이 왜 돈을 못 모으느냐라고 한다면은 사실 많은 분들이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니 돈을 조금밖에 안 주니까, 그러니까 뭐 내가 돈을 모으려고 그래도 아니 모을 돈이 있어야 모으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다는 거죠. 근데 세상은 참 성공하는 사람들은 항상 소수라는 게, 똑같은 월급을 받고 똑같은 나이대에 똑같은 시간을 보냈는데도 누군가는 돈을 모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영 방법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월급이 적어서 못 모은다라기보다는 일단 가장 핵심은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생각의 차이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생각의 차이냐? 여러분 저축 그럼 무슨 생각이 드세요? 첫 번째로 저축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게, 그럼 뭘 좀 아낄까? 이 생각을 하잖아요. 뭘 좀 내가 생활하는 것 중에 아낄 게 있을까? 그럼 하나하나 이렇게 막 가계부 쓰면서 내가 혹시 허투루 쓰는 게 있는지 이런 걸 살펴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해봤더니 뭐 조금 뭐 커피 2잔 3잔 먹던 걸 1잔 먹고, 뭐 외식을 뭐 3-4번 하던 걸 1-2번 좀 줄이고, 뭐 이렇게 해본단 말이에요. 노력은 해요. 근데 해서 딱 절약된 걸 보니까 그다지 의미 있는 돈이 아닌 거야. 요거 좀 더 저축한다고 해서 뭐가 크게 달라질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뭔가를 좀 아껴서 상당히 아껴지면은 그걸로 저축하겠다라고 시도를 했다가 어떤 걸 부딪히게 되냐면 소용없어. 해보니까 이거 뭐 안 돼. 그러니까 저축은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결국 내가 쓸 거 다 쓴 다음에 이만큼 남네? 이거는 양심상 좀 저축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항상 저축이 어떻게 되는 거죠? 후저축이 되는 거예요. 선소비, 후저축. 이게 기본 구조로 머릿속에 들어있는 분들은 절대 돈을 못 모으는 거고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보면은 희한하게도 나랑 월급 비슷하고 특별한 거 없었는데 굉장히 돈을 또 잘 모은 친구들이 있어요. 뭐 많은 건 아니지만. 근데 그런 친구들은 의식 자체가 우리랑 어떻게 다르냐? 우리는 아까 처음에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자, 쓸 거 다 쓰고 아껴본 다음에 돈이 남으면 그때 저축하자, 이건데, 그분들은 돈을 잘 모은 분들의 특징은 일단 저축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선저축이라고 하죠. 자, 먼저 저축을 해요. 근데 그 선저축이라는 게 금액이 일반적인 사람보다 높아. 왜냐면 내가 만들고 싶은 목돈, 내가 1년, 2년, 3년 안에 만들고 싶은 자본의 어떤 목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저축을 해. 이 선저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선저축을 하고 나면 돈이 당연히 너무너무 적은 거예요. 옛말에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라 라고 했는데, 누울 자리를 치워버리면 발을 뻗을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작은 돈이 남아요. 이거 갖고 과연 생활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챌린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또 생활이 된단 말이에요. 요 2가지의 방식,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돈을 못 모으는 이유는 선소비 후 후저축을 하느냐, 아니면 마인드 자체가 야 일단 내가 저축을 하고 나중에 중간에 저축을 깨는 한이 있더라도 먼저 저축을 한 다음에 후소비를 하느냐, 요 차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돈을 모으느냐 못 모으느냐의 차이다라는 거거든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 보면 3시간 공부했는데, 야 너는 엉덩이 안 아파? 허리 안 아파? 야 그럼 3시간 정도 하면 좀 그만하고 집에 가고 싶은데 왜 계속 공부하지? 그 3시간, 4시간 공부한 친구들 중에 공부를 잘하는 친구는 그 공부에
를 통해서 뭔가 얻는 성취감이 있으니까 또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한 사람은 야 2시간 치웠지? 이제 1시간 치웠지? 그럼 이제 그만두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축은 하는 사람이 계속 또 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선저축을 통해서 돈을 좀 모아본 사람은 이게 1,000만 원 되고 이 상태로는 내년 3월에 2,000 되고 내년은 얼마 되고 이 성취감을 늘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저축을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가장 큰 차이는 이 순서의 차이가 돈을 모으느냐 못 모으느냐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늘어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월급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만 내가 저축을 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월급이 어떤 돈인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우리 PD님 같은 경우도 뭐 월급 생활 해보셨겠지만은 월급을 받는 순간 월급은 한 달 동안 고생한 나한테 보상해야 될 돈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얼마 전에 그 보도 자료를 보니까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평균 근속 연수가 26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회사에서 26년을 근무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직장인이 평균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 평균 기간은 26년. 그러면 26년을 곱하기 12개월로 하면 312개월 정도 됩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월급을 받는 첫 순간부터 312개월 지나면 월급은 끊어진다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월급은 유한한 거다. 월급은 정말 운 좋은 사람이 한 350번 받으면 끝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한 직장 생활 5년 했다. 그럼 벌써 60번 받은 거예요. 그럼 이제 얼마 남은 거냐면 이제 한 250번 남은 거야. 한 달 내가 월급을 받을수록 내가 받아야 될 월급은 계속 줄어드는 거야. 그런데 우리 인생이 요즘 어떠냐면 요즘 인생이 옛날에는 70, 80이라고 그랬지만 요즘 특히 젊은 90년대생이나 2000년대생들 같은 경우는 평균 기대 여명이 95세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평균보다 조금만 더 건강하면 진짜 100세를 살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옛날엔 없던 서드 에이지라는 게 생기는데 서드 에이지가 뭐냐면 초기 30년, 경제활동 30년 말고 그 다음에 또 30년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월급을 말이죠, 여러분. 정말 312번 받으면 끝나는 월급인데 이거를 진짜 나한테 한 달간 고생한 내가 다 써도 되는 돈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순간 정말 모을 돈이 없죠. 월급 500, 600, 700, 800을 타는 사람도 월급 많아요 적어요? 그러면 적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월급은 오늘 나한테만 주어지는 게 아니고 오늘 나 그리고 5년 후에나 10년 후에나 20년 후에 나하고 같이 쉐어해서 쓰라고 지금 주어지고 있는 공금이죠. 그러니까 공금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 내 개인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 안에 개인 돈도 있겠지만 공금이라는 의식을 갖고 월급을 대하게 되면은 월급을 어떻게 관리하게 되느냐? 여러분 회사에서 공금 관리하잖아요. 회사 자금 관리하잖아요. 그 자금 관리할 때 허투루 합니까? 그 이 자금 중에 어떤 금액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고 이 금액의 몇 %는 반드시 어떻게 이런 거 안 하시나요? 하시잖아요. 월급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월급을 대하게 되면은 생각이 바뀌는 거죠. 아, 내가 월급이 정말 적긴 하지만 아무리 적다라고 하더라도 이 월급은 지금 나한테 다 100% 주어지는 돈은 아니구나. 자, 이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최소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회초년생이라면 여러분들이 버는 소득의 40에서 50%는 여러분께가 아니다. 저축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잘못된 소비 습관을 얘기하자면 뭐 밤새도록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고정비와 변동 지출을 합쳐서 한 10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최근에 오마카세, 호캉스, 파인다이닝 이런 거는 사실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젠 누가 봐도 티가 나는 과소비? 뭐 진짜 한 5년간 고생한 나한테 보상하는 선물로 오마카세를 갔다 뭐 그런 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에서는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뭘 주의해야 되냐면 누가 보더라도 명품을 오픈런을 하고 해외 여행을 가고 이런 것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생활 속에 숨어있는 과소비가 더 무섭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돈줄남한테 혼날 정도의 과소비는 안 하는데 한 번은 크게 과소비가 아니지만 너무 자주 반복되면 과소비가 되는 우리 생활 속에 숨어있는 잘못된 소비. 그게 뭘까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커피를 마셔요. 커피는 우리 직장인들한테 문화예요. 이거 뭐 너무나 당연한 거야. 이거 한 잔 안 먹어서 되겠냐. 근데 문제는 한 번은 과소비가 아닌데 요즘은 또 이제 저가 커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꼭 브랜드 커피, 뭐 콩다방, 별다방 이런 거 아니라 하더라도 굉장히 싸지긴 했어요. 브랜드 커피를 한 잔 테이크아웃 하는 거는 저는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를 들면
아침에 딱 출근하면서 한 잔, 점심 때 또 먹어야지 한 잔, 3시쯤 되면 또 피곤하고 졸리고 한 잔, 퇴근하면서 또 갬성으로 한 잔 또 테이크아웃, 이렇게 하면은 하루 3-4잔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안 된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루 한 잔은 모르겠지만 저가 커피라 그러면 하루에 한 1.5잔은 괜찮은데 그 이상을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테이크아웃 한다면 이것도 과소비가 될 수가 있다. 또 하나가 택시 잡아 타시는 분들 많잖아요. 습관적으로. 왜냐면 이제 지하철 2정거장인데 걷기가 귀찮아. 택시가 오네? 그래서 그냥 잡아타. 또는 뭐 카카오 택시로 불러. 그럼 바로 그냥 코앞에 오죠. 그 어차피 기본 요금 나오니까 요즘 버스 요금도 1,500원인데 뭐 기본 요금 뭐 2정거장 뭐 괜찮지 않나? 이것도 과소비입니다. 왜냐면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장거리를 택시 타는 건 상관없어요. 장거리를 택시 탄다는 건 택시를 탈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거지만 지하철 2정거장, 3정거장 기본 요금 거리라는 얘기는 여러분이 그냥 귀찮아서 편하려고 그런 게 쌓이면 택시 기본 요금이 서울은 4,800원인가 그런데 이게 쌓이다 보면 이게 또 대중교통 요금 한 달, 2달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심결에 장거리 안 타지 않냐, 모범 안 타지 않냐, 내가 무슨 모범 타냐, 무슨 장거리 타냐 라고 면죄부를 마음속에 줄 수는 있겠지만 이게 반복되면 역시 과소비가 될 수가 있다. 이 PD님은 여기 근무하시는데 구내식당 있어요? 구내식당은 구내식당 없죠. 뭐 그런 경우는 어쩔 수는 없는데 요즘 밥값이 나가보면 이게 뭐 10,000원 이하로 먹을 수 있는 게 있기는 있는데 너무 부실해. 10,000원 이하를 먹게 되면 꼭 뭘 또 편의점에서 사 먹어야 될 상황이 생겨. 그럴 바에는 좀 든든하게 먹자 그러고 하다 보면 12,000, 4,000원, 5,000원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내식당 있는 우리 직장인들 그 구내식당에서 주는 그 소위 말하는 급식 같은 그 식사가 그 영양사님이 영양학적으로 완벽하게 요일마다 다 다르게 준비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일 근무한다 그러면 한 3일에서 4일은 구내식당에서 식사하시고 하루만 나가서 외식을 하시면 딱 좋은데 이걸 거꾸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4일은 나가서 점심 외식하고 하루만 구내식당에서 먹는다. 비 오는 날 귀찮으니까 구내식당 이렇게 가시면은 이것도 과소비가 될 수가 있다. 자, 그다음에 이런 정도의 돈은 뭐 과소비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료나 지인들한테 기프티콘 보내는 거. 보통 커피 한 잔, 커피하고 조각 케이크 하나하고 더하면 만 얼마. 예를 들면은 그 우리가 이벤트 자금이라는 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자기 월 소득에 이벤트 자금은 3% 넘어가면 안 돼요. 월급 300인 사람이 이벤트 자금으로 1년에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은 10만 원 이내여야 된다. 그럼 1년에 한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외에는 이벤트 자금 쓰면 안 된다. 그럼 100만 원에서 120만 원이나 있으니까 내 동료나 지인이나 좀 이런 아는 사람들이 생일이면 보내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아니죠. 100만 원, 120만 원 원래 써야 될 때가 있어요. 엄마 생일, 아빠 생일, 어버이날, 형제 생일, 여친, 남친 생일, 기념일, 그죠? 뭐 애완견 생일 뭐 이런 거. 애완견도 가족이니까. 뭐 그런 정도에다가 쓰다 보면은 사실은 동료나 지인들한테 그렇게 펑펑 기프티콘을 날릴 만한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 보내는 거야. 근데 이거는 뭐 커피 한 잔까지는 애교로 봐줄 수 있다고 하지만 애매한 관계들까지 뭐 굳이 그렇게 막 생일을 챙겨가지고 막 보내는 거, 물론 이게 보내면은 기분은 좋죠. 고맙다 소리를 들으니까. 네, 여러분 이것도 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월 소득에 기반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4가지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곧 봄이 다가옵니다. 이제 거의 봄이나 다름없어 이제.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 꼭 신상 옷을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상 옷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언제 사게 되느냐면 결심을 옷장문을 열고 입을 옷이 없다 사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바로 모바일을 꺼내가지고 온라인 쇼핑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계절 바뀔 때마다 옷을 산다는 거 이거 여러분 좀 지양하실 필요가 있는 게 경년제로 사셔도요 충분히 여러분들 옷장 안에는 작년에 입었던 봄옷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봄옷을 안 샀다. 그러면 올해는 뭐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죠. 근데 이제 작년에 샀다면 올해는 좀 넘어가고 이렇게 경년제로 하시는 게 어떨까?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5가지. 언뜻 듣기에는 뭐 그렇게 한 번 하는 행동이 뭐 어마어마한 과소비는 아닌데 어때요? 이렇게 이제 반복되다 보면 이런 것들도 우리의 저축 여력을 갉아먹는 것들이다 라는 얘기죠. 제가 10가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5가지만 얘기했는데도 우리 PD님 어때요? 뭐 몇 가지나 해당되시는 것 같습니까? 3가지 정도는 PD님은 돈 잘 벌면 뭐 아니면 안 해당돼도 되는데 자 여러분도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라고요. 나머지 5가지를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5가지는 좀 이제는 조금 위험한 겁니다.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5가지는 안 해도 막 그닥 데미지가 크진 않은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만약에 안 하게 되면 뭐 이걸 지키지 못하게 되면 이걸 계속하게 되면 사실 좀 데미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바로 문화 레저비를
자기 소득의 15% 이상 쓰는 습관입니다. 문화 레저비라는 게 뭘까? 우리 PD님 같은 경우는 문화 레저 하면 뭐 어떤 문화 레저를 즐기세요? 와이프랑 영화 보거나 아니면 가끔 게임 같은 거 구매하고. 게임을 구매한다. 그 한 번 구매할 때마다 돈 얼마 정도 듭니까? 3, 4만 원. 3, 4만 원. 그러니까 영화나 게임 그 아이템을 만약에 산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듣는 걸로 제가 듣기에는 뭐 영화를 뭐 매일 보진 않잖아. 그리고 영화라는 게 요즘 뭐 한 15,000원, 2만 원이면 보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요즘 젊은 2030들한테 문화 레저 그러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들어가는 요가, 필라테스, PT. 이런 것들은 참 그 핑계를 대기가 쉬운 게 내 몸에 투자하는 거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게 내 몸인데 나한테 투자한다는데 네가 뭐라 그러 상관이야? 이러면 할 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요즘은 또 돈을 또 상당히 많이 쓴단 말이에요. 거기다 이제 골프 하시는 분, 테니스 하시는 분 이런 분까지 따진다 그러면 자기 소득의 15% 이상의 문화 레저비를 쓴다. 그럼 그분은 저축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2024년도에 10% 이내로 좀 줄였으면 좋겠다. 그 어떤 분들은 또 이 영상을 보시고 그 돈줄남이 그러는데 문화 레저비로 10에서 15%는 써야 된대. 써야 된다는 게 아니라 안 쓰고도 문화생활 잘하는 분들 많거든요. 요즘 뭐 동네 도서관도 잘 돼 있죠. 그 다음에 뭐 무료 공연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술관이나 박물관도 거의 뭐 돈 안 들이고 우리가 문화생활 할 수 있는 곳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꼭 운동이라는 게 뭐 피트니스 센터 가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되도록이면은 안 쓰고 우리가 문화 레저를 즐길 수 있는데 막 굳이 써야 된다면 10에서 15% 정도라는 맥시멈이 있다는 것을 그 리미테이션이 있다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자,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주거 비용으로 돈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전세자금 대출이잖아, 월세 이런 것들을 많이 내고 있거든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뭐와의 싸움이냐면 출퇴근 시간과의 싸움이야. 그러니까 우리 사무실이 막 저 시골에 있다 그러면은 뭐 모르겠는데 대부분 뭐 예를 들면 강남에 있다, 판교에 있다, 광화문에 있다, 여의도에 있다 이래 버리면은 그쪽으로 가까이 가는 순간 직주 근접을 실천하는 순간 나의 월세나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얼마까지가 적당한 거야? 제가 그냥 답을 드릴게요. 최소한 도어투도어로 2030이라면 50분보다 안 걸리면 안 됩니다. 50분에서 1시간은 기본이라고 봐요. 그 정도의 시간은 여러분들이 출퇴근 시간에 쓸 수 있어야 돼. 만약에 1시간보다 더 걸린다, 막 1시간 반 걸린다. 그거는 좀 안 돼. 그거는 좀 너무 피곤해. 1시간보다 너무 더 가까우면 안 돼. 예를 들면 뭐 그냥 건널목만 건너면 우리 직장이다. 그렇게 돼 버리면은 주거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직주 근접은 안 된다. 그래서 주거 비용은 여러분들의 월 소득의 최대 15%를 넘지 않게 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월 소득 3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느라고 월세를 얻어서 나가야 된다.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내야 된다. 그러면 45만 원 이상 안 나가는 곳으로 이사 가야 돼. 그 45만 원 내고 이 사람이 이게 뭐 제대로 월급 300 받아가지고 이게 뭐 되겠어요? 미래를 위해서 조금 준비가 되겠어요? 안 된다. 그러니까 몸테크를 좀 하신다 생각을 하고 뭐 1시간 반 2시간이야 안 되겠지만 너무 가까이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엔겔 지수입니다. 엔겔 지수라는 거는 우리가 쓰는 생활비에서 식생활비가 얼마의 비중을 차지하느냐인데 뭐 그렇게 말씀드리면 좀 너무 어려워하시니까 그냥 소득의 몇 퍼센트를 식생활비로 쓸 거냐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30%. 1인 가구고 월 소득이 500만 원이 안 되는 사람이라면 일단은 30%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멘토님 500만 원 넘으면은 30% 넘어도 되나요? 라고 얘기하는데 아시겠지만은 소득이 높아지면 엔겔 지수는 오히려 낮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30%는 먹는 거에 쓴다 이거죠. 먹는 거에 쓰는 돈 뭐가 있어요? 마트 장 보는 거, 배달시키는 거, 외식. 그럼 이런 것들을 돈을 나눠놔야 돼요. 마트 장 보는 비용 예산 얼마, 외식하는 예산 얼마, 배달시키는 예산 얼마. 요렇게 딱 설정을 하고 한 달을 쓰셔야지 30% 이내로 된다. 제가 지금 퍼센트를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선저축으로 너무 센 돈이 확 나가니까 남은 돈으로 어떻게 살려니까 이런 게 필요한 건데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막 다 쓴 다음에 돈 남으면 할게. 저축. 그러면 못 하는 거예요, 저축이. 세 가지 말씀드렸죠. 이제 좀 묵직한 것 5가지 중에 3가지. 이제 2가지 남았는데 네 번째는 이겁니다. 명절이나 연휴나 휴가나 뭐 월차 밀린 거 다 써. 막 회사가 해가기 전에 다 써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여행을 떠나는 거야. 근데 이 여행을 어떻게 떠나느냐? 여러분들 1년 동안 나한테 리프레시를 주기 위해서 여행 계획을 세우시는데 한 6개월, 1년 정도를 계획해서 올 하반기에는 어디를 계획해서 가야 되겠다.
내년 봄에는 어디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전혀 생각지도 않다가 TV 보다가 와 저거 괜찮다 그리고 그냥 떠나는 거야. 이제 그렇게 떠나기 시작을 하면은 여러분들 1년 여행 경비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연소득의 5%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연소득의 5%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의 월급의 60%, 월급 300인 사람이면 1년에 여행에 180만 원 이상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왜 그러느냐, 잘 보세요. 1년 중에 우리가 여행지에 있는 날짜가 며칠이나 될까요? 기껏해야 뭐 일주일 열흘 이 정도죠. 365일 동안 여러분들이 벌어들이는 게 연소득인데 고작 일주일 열흘에 한 달치 두 달치 월급을 태운다? 정상입니까? 그래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럼 180만 원이면 내가 언제 유럽 여행 가냐? 180을 모아서 가야죠. 뭐 유럽 여행을 맨날 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명백한 기준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데 이게 아마 많은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돈줄남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가 여기저기 방송이나 영상에서 여러 번 얘기했던 내용인데, 내가 왜 돈을 못 모으느냐? 첫 번째 이유는 차 때문입니다. 본인의 월소득의 6개월치 이내의 차를 타야만 정상이다. 그리고 월소득 400만 원이 되기 전까지는 안 사는 게 맞습니다. 월소득 400만 원 이하인 분들 지방을 내려가 보면 여기는 시골이라 대중교통이 안 돼 있다. 차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다. 막 버스가 막 50분에 한 대 온다. 막 이러거든요. 그런 데는 이해가 돼요. 그런 건 어쩔 수 없이 차가 있어야 되는구나. 차가 뭐예요? 그랬더니 제네시스 GV70이야. 제네시스 GV70이 지금 그 교통수단으로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소득의 월소득이 6개월 정도 되는 차를 타야만 자기 월소득에서 교통비가 5에서 7% 이내로 들어와요. 교통비라는 건 코스트인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평생 그 월급이 나온다 그러면 상관없는데 월급은 유한하잖아요. 예. 여러분들의 인생은 굉장히 길어졌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뭐 그냥 그렇게 길바닥에다가 교통비로다가 10%, 15%, 20%를 쓰는 사람이 과연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자꾸 미래 얘기하면 우리 젊은이들이 미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왜 우울하고 왜 좌절감에 빠져 있느냐. 대한민국의 직장인들,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과거 세대보다 상당히 좀 우울감이 높죠. 왜 그러느냐, 왜 좌절감이 높냐. 이유는 단 한 가지. 뭐냐, 지금 갖고 싶은 게 있는데 못 갖고, 지금 쓰고 싶은 게 있는데 못 쓰고 해서 좌절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상태로 계속 가면 5년 10년 후가 돼도 하나도 달라지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좌절감이 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축을 하는 사람은 아무리 작은 변화라고 하더라도 미래의 가능성이 증가해요.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게 옛날에는 없었는데 내년에는 5,000만 원, 내후년엔 7,000만 원, 이렇게 뭔가 내가 갖고 있는 자본이 커진다는 것은 일종의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거거든요. 돈은 두 가지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어떤 형태로 존재하느냐, 가능과 가능성의 형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자, 가능이 뭐예요? 내가 오늘 어떤 걸 정말 갖고 싶은 거가 있었어. 이런 물건이 있어. 예를 들면 이 물건 너무 갖고 싶었어. 그래서 내가 그 돈을 통장에서 꺼내서 이걸 샀어. 내 앞에 딱 왔죠. 내가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가능의 형태로 돈이 바뀐 거예요. 가능하죠? 네. 그런데 이것이 나한테 가능해진 대신에 내 통장에는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든 거죠. 애덤 스미스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국부론의 저자 애덤 스미스가, 부자는 돈을 소비하면서 행복을 느끼질 않고 부의 연속성에 더 큰 행복을 느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0억 가진 부자들, 100억 가진 부자 만나보셨습니까? 내가 만약에 100억 있다면 어떡할까? 내가 만약에 100억 있다 그러면 나는 람보르기니를 뽑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100억 가진 사람을 가서 만나봤더니 람보르기니가 없어. 아니 100억 있는데 왜 람보르기니 안 사세요?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가능의 형태로 갖고 싶기보다는 100억을 그냥 가능성의 상태로 갖고 있는 게 훨씬 행복해. 여러분, 저축하는 사람이 소비하는 사람보다, 야 너는 뭐 갖고 싶은 것도 안 갖고 먹고 싶은 것도 좀 덜 먹고 그런데 뭐가 그렇게 행복하니? 그 사람 행복합니다. 왜? 이 갖고 싶은 거를 가능의 형태로 바꾸는 순간 가능성은 줄어드는데, 내가 만약에 이걸 꼭 갖고 싶었지만 일단 참고 요거를 저축을 하면은 이게 가능성이 증가하거든요. 물론 살면서 소비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늘 가능성의 상태로 돈을 갖고 있을 거냐, 가능의 상태로 갖고 있을 거냐를 항상 저울질하게 돼 있는데, 이게 밸런스가 필요하다는 거죠. 밸런스. 근데 너무 가능의 형태로만 하고 내 통장에는 가능성이 없는데 좌절감이 안 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좌절감과 우울감은 돈을 못 써서 뭐 갖고 싶은 걸 못 가져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계획하고 꿈꾸고 했던 것들을 저축을 통해서 이룰 수 있습니다. 그걸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좌절감과 우울감이 사라지고 뭔가 가능성이 증가되면서 성취감이 생긴다라는 거죠. 자, 제가 지금 10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요거를 안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제가 딱 10가지 말씀드렸는데 와, 좀 해당되는 것도 몇 개 있고 차는 진짜 내가 너무 마음에 찔리는데 차를 어떻게 팔아? 파셔야 돼요. 이사 가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10가지를 하나도 안 하게 되면 비로소 여러분들은 이제 저축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저축이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자존감을 끌어올려 줍니다. 요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250만 원, 300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은 일반적으로 서울에서 월세를 내고 있다면 저축할 돈이 하나도 없다라고 아마 확신을 하실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중요한 거는 이거죠.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제 방송에서 또 유튜브에서 많이 얘기했던 게 5년에 1억 만들기 저축을 많이 얘기했거든요. 5년에 1억 만들기. 5년에 1억 만들기 저축을 하려면 지금 금리로 한 4%대 금리로 한 4, 5만 원 정도? 한 154만 원 정도는 5년간 저축을 해야지 1억이 돼요. 그러면 250만 원 버는 사람한테 월세도 안 내고 엄마 아빠가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이건 뭐 아예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럼 포기하지 말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를 한번 해보세요. 처음부터 155만 원을 못한다 그러면은 128만 원만 하세요. 근데 128만 원을 하는 대신에 1년에 10%씩 증액을 하는 거야. 128만 원 하고 그 다음 해에는 12만 8천 원만 더 하는 거야. 이렇게 4년간 증액을 하면은 마지막 해에는 180을 저축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180 어떻게 저축하냐? 5년 사이에 여러분들의 소득은 그대로 있지 않고 증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무리다. 나 월세를 막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내서 128도 못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95만 원을 하세요. 그럼 95만 원은 아까 154만 원에 비해서 128만 원에 비해서 훨씬 이 정도는 내가 굳은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95만 원 가지고 5년 저축한다고 1억이 되진 않겠지만 이제 10만 원씩 증액을 하는 거예요. 매년. 95에서 내년에는 105. 이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진짜 마음 먹으면 월급이 또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성장 발전함에 따라서 또 이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뭔가 여러분들 월급이 여러분들 평생 250은 아니잖아요. 진짜 만약에 여러분 월급을 그냥 250으로 고정시켜 놓고 나 어떡할까요? 라고 만약에 어떻게 돈을 모을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저축 방법이 아니라 그 250이라고 하는 잡을 어떻게 바꾸고 발전시킬 건가에 노력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 10만 원씩 증액을 합니다. 자 7년 정도 되면 얼마가 나오냐면 1억 2천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자 95만 원, 105만 원, 115만 원, 125만 원 이런 식으로 7년을 가면은 1억 2천이 나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한 5년 있다 1억 모아라 그러면은 그 1억을 지금의 1억하고 같다고 봐주는데 7년 후에 1억 그러면 그 7년 후에 1억 모아도 지금 1억이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1억 2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을 연간 뭐 한 근원 물가 지수 한 2% 정도 올라간다고 봤을 때 1 플러스 0.02에 7 제곱하면은 얼마냐면 1억 1,500이 있어야지 지금 1억하고 똑같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7년 후에는 1억 1,500을 타야 지금 1억하고 똑같다. 그러면 아까 250만 원밖에 월급이 안 돼서 난 도저히 저축 많이 못해요 라고 하는 분 95만 원으로 시작하라 그랬죠. 매년 10만 원씩 증액하면 7년 후에 얼마 나온다? 1억 2천이 나온다. 1억 1,500 모으고도 500이 남네? 그 500은 여러분한테 보상하셔도 돼요. 7년간 내가 1억 모으느라고 지금 화폐 가치로 1억이잖아요. 지금 화폐 가치로. 엄청 고생했잖아요. 500만 원은 유럽 여행 그때 가시는 거예요. 그때 가는 게 유럽 여행이에요. 그냥 가서 지르고 와서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가서 사진 찍고 와갖고 저기가 저런 데였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니죠. 여러분 갔다 와서 막 톡파원 25시나 뭐 다시 갈지도 를 보면서 나 저기 갔다 왔는데 이러면서 거기서 설명해주는 패널이 설명해주는 거 얘기 듣고 저기가 저런 의미가 있었구나. 이런 유럽 여행은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여행 정도 갈 정도면은 공부를 하고 뭐 유럽은 진짜 역사와 전통과 뭐 그거 아니 문화와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걸 미리 공부한 다음에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7년 정도의 1억은 모으고 나서 유럽 여행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기간에 공부하면 되지. 차분하게 뭐 로마인 이야기도 좀 읽고. 여러분 7년에 1억을 만들지도 않았는데 유럽 여행 갔다 왔다? 그분들 혼나야 됩니다, 진짜. 그렇게 하시면은 좀 좋겠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250만 원 월급이고 200만 원이 월급이다. 나 어떡할까요? 월급을 개선해야죠. 이게 지금 무슨 250만 원인데 그러면 자 내가 이 사회초년생 때는 월급이 당연히 적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내 잡을 어떻게 하면 좀 성장시 발전시킬 거냐. 이직도 좀 신경을 쓰고 자기 개발도 하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노력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월급은 250인데 돈은 벌고 싶고 큰 돈은 모으고 싶고 뭐 어떡하냐?
그러면 이제 손을 대는 게 이제 주식이에요. 근데 주식인데 주식 투자라는 게 그분이 이런 마음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한 분이 앞으로 한 10년 후에는 뭔가 AI가 로봇이 또는 뭐 사물 인터넷이 지금보다 더 뚜렷한 성장세가 있을 거니까 지금은 아무도 거들도 안 보지만 그런 주식을 사과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사겠다라고 살 것 같아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비싸질 대로 비싸져 있는 2차 전지나 바이오나 뭐 IT나 이런 어떤 성장주들이 그렇게 비싸졌지만 요즘 핫하대 라고 더 비싸질 거라고 착각하고 그 주식을 사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뭐예요? 지금은 당장 내가 빛을 못 보겠지만 한 5년, 10년 후에는 AI, 로봇, 사물 인터넷 쪽에 뚜렷한 성장을 보고 지금 당장은 뭐 주가가 별로지만 그때가 좋을 거야 라고 사과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주식에 들어갔다면 그 사람은 그 투자가 맞는데 그냥 주변에서 뭐 2차 전지로 돈 벌었대, 뭐 바이오로 돈 벌었대, 뭐 이래가지고 막 뭐야, 뭐가 핫해, 그래갖고 샀다? 그 얘기는 그렇게 비싼 주식이지만 더 올라갈 거라고 하는 약간의 망상이 들어있는 잘못된 욕심인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날로 먹으려고 하는 거다. 날로 먹으려고 하는 건 투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투기일 뿐이고 진짜 그거는 혼나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벌게 된 돈, 그거 여러분 돈일 것 같습니까? 누가 종목을 찍어줬는데 늦게라도 들어갔는데 그게 좀 올랐어. 야, 그래서 내가 가서 한 20% 먹었어. 늦었다고 생각했는데도 딱 그 누가 찝어줬는데 들어갔는데 먹었어. 그거 여러분 돈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주식 찾았습니까 지금? 안 찾았잖아. 좀 지켜보세요. 다시 제자리로 와. 그리고 설사 그걸 찾아서 20% 현금화했다 그래도 여러분이 땀 흘려서 대가를 지불하고 노력해서 번 돈이 아니잖아. 따박따박 1년 2년 저축한 돈은요 내가 살떨려서 못 씁니다. 이거 여행? 아니, 못 가. 이거 다시 새마을금고 신협에 예금하지. 근데 그렇게 주식해갖고 갑자기 야, 나 주식 있잖아. 500만 원 넣었는데 100만 원 그냥 한 달 만에 먹었어. 그럼 만약에 그걸 현금화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100만 원 어떨 것 같아? 그 100만 원으로 호캉스 가고 오마카세 가는 거야 이제. 세상에 어른들이 옛날에 했던 말이 다 틀린 말이 없거든요. 쉽게 번 돈 쉽게 나간다라는. 주식해서 돈 번 사람 있냐? 있죠. 그럼 주식해서 부자 된 사람 없어요. 주식해서 돈 번 사람은 있는데 왜 주식한 사람 중에 부자가 없느냐? 주식한 사람은 주식해서 돈을 벌잖아요. 그럼 또 주식을 해. 여러분 아시잖아요. 주식은 계속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 언젠간 한번 제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식한 사람 중에 집 산 사람이 없어요. 왜? 주식한 사람이 왜 집을 안 사냐? 주식해서 돈 벌었는데 왜 집을 사? 또 주식을 하지. 그러니까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투자라는 거는 전략적 자산 배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전략적 자산 배분. 전략적 자산 배분이 뭡니까? 여러분 아시면 자산 배분 그러면 분산 투자를 자꾸 생각하시는데 분산 투자요. 여러분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꼭 주식 시장에 사실은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고 없던 분들이 막 250, 300 월급 타다가 이걸로 승부가 안 날 것 같아라고 해서 굉장히 좀 투기적인 마음으로 들어온 분들이 첫 번째로 하는 게 근데 좀 약간 무서워. 그래서 분산 투자해야 돼. 그래서 ETF, 인덱스 펀드 뭐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게 물론 지식에 의해서 공부한 거에 따라서 움직이진 않지만 적립식 펀드나 인덱스 펀드나 ETF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도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진짜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1억을 모았어. 1억 중에 이제 1억 모을 때까지는 내가 저축을 열심히 했지만 1억 정도부터는 그래도 한 20% 정도는 위험 자산에 리스크를 좀 감수하더라도 분산 투자하겠다. 그게 전략적 자산 배분. 왜냐하면 예금 8천과 주식 2천이 하나의 패키지로 되어 있는 투자가 바로 전략적 자산 배분이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1억 모으지도 않고 한 2천만 원 정도 있는데 2천 갖고 이거 뭐 언제 1억 되냐? 그러니까 예적금 말고 그냥 이 2천만 원을 주식에 몰빵하는 거야. 근데 몰빵을 하는데 약간 불안해. 그래서 A부터 Z까지 다 사는 거야. 여러분 경기 침체가 오면 A부터 Z까지 다 떨어집니다. 분산 투자의 효과라는 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한번 땡통 나가는 사람들 주변을 좀만 찾아보시면 엄청 많아요. 그분들이 왜 주식에서 그렇게 실패했느냐? 그분들이 실패하게 된 이유는 그 기업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그 주식이 빠져서 갑자기 그 반도체 좋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반도체 업황이 막 나락으로 가가지고 그래서 망가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어떤 경우냐? 대체적으로
그 특정 기업의 고유의 위험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게 아니라 경기 침체나 금융위기나 전쟁과 같은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 거 있죠. 시스테매틱 리스크라고 하는데 이런 경기 변동의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A부터 Z까지 다 떨어질 때 데미지를 입는 거지 특정한 기업의 리스크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잃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체계적 위험을 대비해야지 분산 투자지 비체계적 위험은 그냥 여러 종목 사면은 분산되는 위험이에요. 예, 그렇죠. 근데 그런 걸로는 여러분들 이 리스크를 해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는 건 좋은데 주식 투자를 지금 2천만 원 하고 있어. 그럼 무슨 얘기야? 그 금액에 곱하기 4배만큼 예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략적 자산 배분 맞아요. 분산 투자 맞아요. 근데 2천만 원 하고 있는데 예금 얼마 있어? 예금은 없는데 그냥 난 다 2천만 원 다 저 주식에 넣었는데 코인에 넣었는데 그러면 그거는 분산 투자가 아니고 전략적 자산 배분도 아닌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나온 청년 희망 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이제 만기가 돌아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정부가 야심차게 만든 정책 금융 상품이 바로 청년 도약 계좌입니다. 청년 도약 계좌는 뭐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소득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최대치로 얘기해 드리면은 70만 원씩 5년을 내서 4,200만 원 원금을 저축한 청년이 5년 후에 정부 지원금하고 우대금리하고 비과세 혜택까지 해서 총 5천만 원을 탈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70만 원을 일반 은행 적금으로 가입했다면 5년 후에 어느 정도 되냐? 한 4,4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최대치로 얘기하자면은 550만 원을 그냥 정부가 5년 동안 지원해 주는 셈인데 그럼 1년에 110만 원이라는 돈을 주는 거고 한 달에 9만 원씩 통장에 5년간 넣어주는 어마어마한 혜택이 있는 상품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54만 원을 5년 정도 모으면 1억이 되는데 만약에 청년 도약 계좌를 70만 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154만 원이 아닌 그거보다 한 15만 원 정도 적은 한 140만 원만 저축해도 5년 후에 1억이 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꾸 최근에 보니까 뭐 선이자를 주는 상품에 뭐 1조 원이 몰렸네 뭐 이런 보도가 있던데 여러분 그 이자율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최근에 저축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생겼던 이유가 금리 인상이 있었으니까 많이 있었고 또 금리 떨어지면 또 저축 안 해. 여러분 근데 생각해보면 금리가 4% 5%다. 요즘은 4% 5%들이 좀 있거든요. 뭐 이렇게 1금융권에는 없지만 뭐 일반적인 저축은행이라든지 뭐 새마을금 이런 데 가면 막 5%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막 하고 금리가 다시 떨어져 갖고 뭐 한 3%밖에 안 주는 2% 이러면 안 하고 여러분 저축은 그런 게 아닙니다. 4% 5%짜리 적금 상품이나 2, 3%짜리 적금 상품이나 나중에 만기를 타보면 만기 안에 들어있는 원금과 이자 중에 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95%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자율이라는 것은 그냥 표면적으로 이자가 높네라고 하지만 계산을 해보면 이자가 전체 만기 그 원리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기 때문에 저축은 이자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원금을 뭉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눈사람 만들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눈사람을 만들어서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눈덩이를 만들려면 일단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조그맣게 만들어서 일단 모아야 되잖아. 일단 모아서 어느 정도 이렇게 모으면 그 다음에 어디다 굴리죠. 그러면 막 눈덩이처럼 커지잖아요. 그게 바로 스노우볼링 이펙트거든요. 그러니까 스노우볼링 이펙트가 되려면 어느 정도까지 눈덩이가 커질 때까지는 그 이자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눈을 뭉쳐야 되니까 여러분 그 이자율이 낮다고 저축 안 하고 이자율이 높다고 저축하고 이거는 사실 잘못된 습관이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책금융 상품이 가입이 가능한 분은 그렇게 하시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금리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고 대신에 저축을 할 때 50만 원, 7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딱딱 떨어지는 금액을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년 후에 1,000만 원 모으려고 한다. 그러면 81만 8,545원 뭐 이렇게 모으면 1년 후에 딱 1,000만 원이 된다든지 이렇게 받는 돈이 딱딱 떨어지도록 좀 목표 지향적으로 저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제발 이저축 좀 안 했으면 좋겠어. 10만 원, 20만 원 이런 거. 10만 원, 20만 원 적금 왜 합니까, 여러분? 그 10만 원, 20만 원 적금은 나중에 다 여행 적금 되고 가방 사고 노트북 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마라 제발. 그리고 26주 적금 이런 거 좀 제발 하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축을 하려면 최소한 네이밍이 명확한 저축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멘토님 1억 모으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라는 말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대부분 1억을 안 모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한다는 게 특징인데 일단 1억을 모으게 되면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 변화는 일단은 저축의 근육이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128만 원도 하기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매년 12만 8천 원씩 증액을 하다 보니까 한 4년 5년 지나니까 한 달에 한 180만 원 가볍게 저축을 해. 이렇게 저축의 근육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변화는 뭐냐면은 월 소득이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연봉 500만 원만 더 줘도 회사 옮기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연봉 1억 모은 사람과 안 모은 사람의 차이는 뭐냐? 연봉 1억 모은 사람은 1년에 연봉이 400만 원이 증가되는 거야. 왜냐하면은 새마을금고에 예금해 놓으면 한 400만 원 나오거든요. 예, 1억 모은 사람보다 내 소득이 이 400만 원이 연봉이 증가되는 거야. 월 소득이 증가되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가능성이 증가한다. 가능성이 증가되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능성이 늘어난다. 자, 1억을 모았다. 그럼 어떤 가능성이 생기느냐? 내가 정말 마음에 든 어떤 친구가 있는데 내가 1억을 안 모았을 때는 감히 그 친구한테 우리 결혼할래? 이런 얘기를 상상조차 안 해봤는데 내가 한 1억 정도 모으고 나니까 저 친구도 한 만약에 1억 정도 있다 그러고 나도 1억 정도 있다 그러면 혹시 뭐 부모님이 조금 도와줄 수 있다 그러면 결혼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가능성의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이제 얘기하셨던 것처럼 내가 청약을 하려고 그래도 요즘은 대출이 많이 완화가 돼가지고 중도금 대출이나 잔금 대출에서 내가 대출 못 받아서 집을 못 사는 경우는 아주 흔치는 않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계약금은 최소한 1억은 밀어 넣어야 내가 할 수 있잖아요. 청약도 할 수 있고. 많은 직장인들이 요즘 하고 있는 게 N잡입니다. 제가 깜짝 놀라는 거는 이제 멘토링을 하면서 젊은이들 만나보니까 참 희한한 게 N잡을 많이 해요. 웃기는 건 N잡을 200, 300 버는 분보다 400, 500 버는 분이 더 많이 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희한하죠. N잡을 더 많이. 근데 그 N잡이 시간제 알바를 통해서 내 시간과 돈을 바꾸겠다는 게 아니고 성장형 N잡. 내가 만약에 예를 들면 회사 일을 마치고 주말을 이용해서 N잡을 하는데 뭐 온라인 커머스를 한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내가 사업으로 키우고 싶은 거야.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사실 나중에 창업의 단계로 가려면 창업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1억 정도 있어야 그래도 뭔가 이걸 사업의 영역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요즘 최근에 유행하는 뭐 경매니 뭐 아주 소액으로 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 뭐 이런 거 뭐 저는 사실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하여튼 뭐 그런 거를 하려고 해도 일단 자본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1억이 없는 사람들은 생각 못 하겠지만 1억이 내 손 안에 들어오는 순간 사실은 가능성은 굉장히 커진다. 이런 변화가 있는 거고 가장 또 큰 변화가 네 번째 변화가 1억 없는 사람에 비해서 1억 있는 사람이 변화가 뭐냐면 자산 성장의 가속도가 붙는다. 자, 1억을 모을 때까지 154만 원이라는 돈을 5년을 모으든지 아니면 128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매년 12만 8천 원씩 4년을 증액을 해서 1억을 모았어. 그러면 이제 진짜 1억 모으는데 5년이라는 세월이 걸린 거야. 그럼 그 사람이 만약에 청약을 할 것도 아니고 결혼을 할 것도 아니고 부동산 투자를 할 거 아니라면 이 1억을 가지고 다시 2억을 만들 때까지 또 저축을 하겠죠. 생각을 하니까 아득한 거야. 와, 이거 1억이 1억 되는데 5년 걸렸는데 또 5년 기다려야 되나? 아닙니다. 그 다음에 1억 만드는 거는 44개월밖에 안 걸려요. 얼마나 단축이 되는 거냐면 1년 4개월이 빨라지는 거야. 33.8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1억 모을 때까지는 5년이 걸렸는데 그 다음에 1억이 2억 되는 데는 3.8년, 그러니까 1년 4개월이 단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억 모은 사람이 3억 되기는 얼마나 빨라질까요? 3년도 안 걸립니다. 자산의 증가의 가속도가 붙는 거죠. 이자 때문에 그런.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인이 느끼는 좌절감, 1억 모은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가능성이 증가하고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고 내가 이걸로 어떻게 할까? 저축의 근육은 붙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저축은 남들보다 많이 하니까 자산 성장의 속도도 가속도도 붙어 있다. 이런 분들은 절대 우울하거나 좌절감을 갖게 되지 않는다. 자존감이 올라간다는 변화가 생기는 거죠. 이제 이렇게 모은 돈으로 부동산에 좀 투자하자. 부동산이라기보다는 본격적으로 이제 내 집 마련에 한번 나서보자. 일단 우선적으로는 뭐 사람마다 상황이나 환경이 다 달라서 뭐라고 딱히 딱 하나로 정하기는 어려우나 일단 내 집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대한민국의 아파트 주택 시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켜시기만 하면은 부동산 뭐 하락, 뭐 심지어는 폭락, 반토막 조회수가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걸 100%도 믿으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유튜브라는 거는 조회수가 잘 나오는 쪽에 맞는 이야기를 해주는 성향이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실 거야. 왜냐하면 이제 뭐 예를 들면 경제학자가 나와서 아니다. 뭐 일단 약간은 하반기에 상승할 수도 있고 내년도에는 좋아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하면 조회수가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부르질 않는 거야. 그냥 무조건 하락론자들 뭐 떨어진다, 망한다, 끝났다. 뭐 일본 따라간다 이러면은 그냥 조회수가 잘 나오니까 자꾸 그 얘기를 하게 되는데 냉정하게 보셔야 되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아파트 시장을 잘 보시면 2015년부터 올랐어요. 15, 16, 17, 18, 19 내리 5년을 오른 거야. 근데 이 5년 동안 오르는 동안에 상승률이 한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쵸. 엄청납니다.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5년 동안 오른 게 과연 거품이냐 아니면 찐 가격이냐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찐 가격이라는 게 뭐예요? 실제 소득이 높아진 것이 자산 가격에 반영됐다면 찐 가격이에요. 자, 한번 우리가 따져볼까요? 16, 17, 18, 19, 4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평균 기준금리는 1.5%였습니다. 저금리. 굉장히 저금리였어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집 사기는 되게 좋은 시기였죠. 근데 아무리 집 사기가 좋은 시기라고 하더라도 그 전에 벌어놓은 돈이 없다면 뭐 이거는 사실 거품일 수밖에 없는데 그 전을 보니까 그 전이 언제? 2011, 12, 13, 14, 15 5년간의 경제 성장률이 평균 4.1이에요. 지금에 비해서 굉장히 좋았다. 지금 막 1%대. 1%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당시는 몰랐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때가 그래도 실질적인 소득이 그래도 조금 올라갔던 시기. 그 소득이 15, 16, 17, 18, 19의 저금리를 만나면서 아파트 가격을 밀어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어느 정도는 찐 가격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16, 17, 18, 19, 15년부터 하면 5년 동안을 내리 올랐어. 그럼 뭐 19년까지는 어느 정도는 그 전에 있었던 소득이 저금리를 만나서 아파트 가격을 올렸다라고 보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야 돼요? 내리 5년을 올랐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 그 다음에는 사실 조금 조정을 받아야 돼. 좀 떨어지든지 아니면 안 올라가야 돼. 근데 2020년에 무슨 일이 터졌느냐?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0.5가 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죠? 조정을 받아야 되는 시장이 갑자기 금리가 낮아졌다는 이유로 아무런 소득 증가도 없는데 수요가 팽창하면서 가격을 밀어 올린 게 20년, 21년도예요. 그러니까 20년, 21년도에 올라간 거는 사실은 거품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22년도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21년, 20년도에 올라간 게 반납이 됐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갑자기 급격한 경착륙은 정부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정책적 금융을 지원하면서까지 이거를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버틴 결과 2022년도에 2023년도에 다 빠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대한민국의 주택시장, 아파트 시장에서 2021년도 상승분은 반납을 했지만 2020년 상승분은 아직은 100% 반납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폭락론자들이 막 얘기하는 막 떨어집니다. 2차 조정 옵니다. 이 말이 뭐 근본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봐요. 저도 그거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아파트 가격이라는 거는 가장 큰 영향을 단기적으로 받는 게 금리, 경기, 수급이거든요.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금리예요. 그래서 금리라는 게 올 하반기에 연준의 어떤 여러 가지 발표라든지 시장에서의 기대를 묶어서 이야기하자면은 6월 이후부터 한 3번에서 4번에 걸쳐서 금리 인하가 있을 거다. 물론 미국이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그거와 똑같이 금리를 인하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다소 금리가 조금 낮아질 가능성은 하반기에 있고 내년 되면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계속 급락만 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대단한 변화는 없을 거고 대체적으로 조정 국면이지만 25년도가 되면은 대세 상승까지는 아니지만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만약에 실수요자다라고 하면 2025년도 상반기 정도를 잘 주목을 하시는 것이 좋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지역마다 다 차이는 있겠지만 2020년도 가격을 반납한 상태로 산다면 그건 뭐 그렇게 저는 크게 무리한 행동은 아니다. 2019년 말 가격이거나 2020년 본 가격에 살 수 있다면은 뭐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 멘토님 저는 실수요자거든요. 투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좀 대출 받아서 조금 안 떨어졌지만 사도 되지 않느냐. 실수요자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파트라는 거는 투자의 개념이 없이 실수요로 사는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5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5억짜리 아파트의 전세가 3억이에요. 이 아파트에 너무 살고 싶어. 그럼 얼마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3억만 있으면 전세 들어가 살 수 있잖아. 근데 왜 5억을 내고 사냐? 그 얘기는 분명히 내가 3억만 넣고 전세로 살 수 있는 집을 5억으로 2억을 더 넣는다는 얘기는 이 2억 원을 예금에다가 넣어서 나오는 이자보다 이 집을 사놓으면 예금 이자보다 더 올라갈 것 같다는 뭔가 미래 기대가 있기 때문에 집을 사는 거지. 진짜 순수하게 나 그냥 이사 가기 귀찮아서 그래요. 그리고 2억 더 꼬라박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실수요라고 하더라도 투자의 개념이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다면 25에서 30% 이상 대출 받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리가 높고 아무리 금리가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당분간은 아주 초저금리가 올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산다면 아무리 실수요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은행에선 당연히 50% 해준다고 그러지 60% 해준다고 그러지 막 뭐 저기 생애 최초면 막 70% 80% 해준다고 그러지 그 말을 믿으시면 안 돼요. 그 말은 은행이 여러분들한테 돈을 안 뜯길 정도가 어디까지냐라는 걸 계산해 놓은 거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적정 대출률은 30%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5억짜리 집을 산다 그러면 70%인 3억 5천은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그게 안 되고 무리하게 투자하신다라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 부분을 꼭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15, 16, 17, 18, 19 내리 5년을 올랐어. 그리고도 20년, 21년 올랐으니까 무려 7년을 오른 거예요. 7년 오르면 그 다음에는 7년 동안 어떻게 될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7년을 내리 올랐어. 그럼 7년 동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자산 시장이라는 게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운데 쉽게 생각하면 쉬운 거예요. 너무 오르면 떨어지는 거고 너무 떨어지면 오르는 건데 실제로 7년을 내리 올랐다는 얘기는 그 7년 동안은 상승이 나올 수는 있으나 대세 상승은 좀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앞으로 23년부터 시작 22년부터 떨어졌죠. 22, 23, 24, 25, 26 최소한 한 5년 정도는 엄청난 대세 상승 뭐 예를 들면 이럴 수는 있겠지. 코로나가 다시 터져갖고 다시 금리가 0.5가 되고 뭐 엄청난 무슨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다음에는 어마어마한 상승장이 온다는 건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여러분의 자본을 키워가면서 조금 더 대출 비중을 낮출 수 있을 때까지 준비했다가 사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그래 뭐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막 반토막이 나네, 뭐 2차 하락이 뭐 일본처럼 뭐 폭망을 하네, 예, 이런 이야기를 물론 뭐 들을 때는 귀가 즐거우실 수는 있겠는데 무주택자분들은 여러분 그런 일은 뭐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매우 낮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뭐 그렇게는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 지금 내가 입주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30%인데 중도금 대출이라는 건 시간이 좀 이제 원래 우리가 보통 청약하고 나서 본 청약하고 나서 한 2년 6개월 후에 입주하니까 30개월 정도 후에 어떤 시간을 감안해서 이제 그거는 뭐 조금 대출 비율을 늘려도 되겠지만 막 50% 60% 이거는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최근에 수도권의 청약 같은 경우도 뭐 미분양까지는 아니지만 인기가 좀 없는 단지들도 많고요. 최근에 이제 반포의 메이플자이 같은 경우 424대 1인가? 이렇게 입지가 확실하게 검증된 데는 엄청나게 몰리는데 조금 입지가 검증이 안 됐다라고 하는 데는 사실 좀 인기가 시들한 게 이게 부동산 양극화가 나타나는 증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의 그 주거지는 크게 서북과 동남으로 나눠져 있는데 서울을 중심으로 서북이라고 하면은 뭐 아시겠지만은 인천, 뭐 일산, 파주, 의정부 이쪽 그쪽. 그 다음에 서울의 동남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분당, 판교, 평촌, 그 다음에 뭐 남양주 뭐 이런 데잖아요. 서북에 비해서 동남이 비싸요 지금.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게 서북과 동남의 가격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지금. 그러면 서북이 싸고 동남이 비싸니까 서북에 사서 이 쌀 때 사가지고 똑같은 아파트라도 조금 오르는 걸 저가에 사서 뭔가 반전을 노리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부동산 양극화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상위 입지와 하위 입지가 계속해서 벌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왜 벌어지느냐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왜 벌어지느냐 라고 한다면 이런 거죠. 사실은 그 상위 입지와 하위 입지가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간격이 이렇게 있는데 상위 입지가 부동산 상승기 상위 입지가 많이 올라요. 하위 입지도 오르겠죠. 조금 올라. 근데 떨어질 때는 어떻게 얘는 조금 떨어지면 많이 떨어져. 그럼 이제 벌어지는 건데 이제 이런 현상을 우리가 이제 익스텐션이라고 그래. 익스텐션. 그러니까 뭔가 확장되는 거.
컨트랙션과 익스텐션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주로 보면 경기가 상승할 때는 컨트랙션이라고 그래서 좀 좁아져요. 그러니까 강남보다 외곽이 더 올라. 그리고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이게 벌어져. 익스텐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나중에 서서히 벌어지는 게 이제 양극화거든요. 근데 양극화라는 건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자본주의가 가속화될수록 소득이 높은 사람들의 한계 소비 성향이 낮아집니다.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게 뭐냐? 내가 새롭게 증가하는 소득을 소비하지 못하는 현상. 그게 바로 한계 소비 성향이 낮아지는 현상이에요. 자, 3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월급이 소득이 10%가 늘었어. 그럼 얼마 늘어난 거야? 300만 원 늘어난 거야. 근데 300만 원 버는 사람이 소득이 10% 늘었어. 그럼 30만 원 늘어나죠. 그러면 월급 300만 원 사람이 소득 10% 늘어난 30만 원은 그 다음 달에 쓸까요? 저축할까요? 빛의 속도로 씁니다. 소비에 목말라 있었으니까. 근데 3천만 원 벌던 사람이 갑자기 10% 소득이 증가돼 갖고 300만 원이 더 들어와. 그 300만 원 쓸까요? 못 쓸까요? 이미 잘 쓰고 있는. 이미 잘 쓰고 있어가지고 그죠? 바빠. 네. 그래서 뭐 어쩔 땐 못 쓸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득 증가에 비해서 소비가 되는 것들이 적어지다 보면 잉여 소득이 쌓이게 되고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잉여 소득 쌓이는 속도가 커지고 그 잉여 소득이 어딘가에 투자가 되는데 그게 집에 투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가방이 비싸고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타는 차가 비싸지고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사는 집이 비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은 상당히 고소득자들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상위 입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잠재적 수요가 더 강하게 나타나서 이게 양극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 입지로의 진입을 빨리 하려면 아파트 평형은 작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아파트 평형을 늘려버리면 자꾸 시골로 가. 아파트 평형은 고정시키고 계속 상위 입지로 가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기 지역으로 갈 수 있는 뭐 인기 지역이라는 게 이제 수도권의 빅5 뭐 예를 들면은 강남, 서초, 송파, 뭐 여의도, 목동, 그 다음에 용산 뭐 이런 빅5로 가든지 아니면 수도권으로 확대되면 보통 우리가 과천이나 판교까지 하면은 빅7이죠. 여기 이제 이 상위 입지의 대기 수요나 잠재 수요가 많다는 이유는 그만큼 고소득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게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아파트 가격의 양극화를 가속화시킬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 지체 현상이죠. 뭐 문화 지체 현상이라는 게 예전에 이제 여러분들 사회 시간에 배우셨겠지만은 문명은 급속도로 발전하는데 문화가 또 따라가지를 못해서 생기는 어떻게 보면은 불균형, 왜곡 뭐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고 자라온 거는 저만 해도 말이죠. 부모님을 보고 자라온 건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힘들게 사셨는데 보면 꼭 주변에 보면은 그 잘 사는 친척들이 있거든. 그럼 그 잘 사는 친척은 왜 잘 살지? 봤더니 땅을 사고 집을 사고 어디에 투자를 하고 뭐 이래갖고 잘 사는 거야. 그러니까 아 저건가 보다라고 보고 자란 거예요. 이제 19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0% 15%가 넘었으니까 은행에 가서 예금을 해도 10% 이상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투자를 했다면 자산이 굉장히 빨리 성장을 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당연히 땅 사고 집 사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부자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보고 자랐으니까 아 나도 저렇게 해야 되나 보다. 그리고 우리가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도 다 그렇게 해야 부자 되나 보다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지금 어때요?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이제 뭐 우리나라는 1, 2%대고 성장을 안 하는 사회가 된 거죠. 한 50년 전만 해도 어떤 기업이든 100개 기업이 생기면 그 100개 기업이 다 100배 이상 커져. 근데 지금은 요즘은 기업이 생긴다 그러면 거의 90%가 5년 안에 망해. 성장하는 기업이 없어. 자,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산 시장도 변동성이 커지고 이제는 성장하는 것들은 굉장히 한계가 있다. 이제 성장이 없어진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재테크해야 노후 준비가 된다. 이게 엄청난 경제 무개념인 거예요. 여러분 재테크를 해서 노후를 바꾼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유튜브를 보고 있지만 유튜브가 만들어내는 건 사실은 판타지인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00명 중에 1명이 성공한 사람이 나와서 막 얘기하면 마치 저거를 내가 따라하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여러분 그 수능 만점 받은 사람들 매년 그 인터뷰 하잖아. 수능 만점 어떻게 받았냐 그러면 막 신문에 나잖아 맨날. 막 교과서 위주의 뭐 원리 원칙으로 했고 뭐 사교육은 안 받았고 막 그러잖아. 그거 진짜일까요? 여러분 그게 수능 만점 맞은 사람한테 가서 너 왜 수능 만점 맞았어? 그럼 물어보면 자기도 몰라. 왜 만점 맞았는지. 근데 말은 좀 멋있게 해야 되니까 교과서 위주의 원리를 학습했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투자 성공한 사람한테 물어봐요. 당신 어떻게 투자 성공했냐? 자기도 몰라. 어떻게 투자 성공했는지. 그러니까 그냥 뭐 같이 투자를 하네.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해서 성공했던 방법을 우리가 따라한다고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는 말이죠. PD님도 이제 그 주식 관련된 책 같은 거 이제 봤을 거 아닙니까? 네. 주식 책을 딱 펴면 주식회사란 무엇인가, 네. 그 다음에 뭐 자산은 뭐고 부채는 뭐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회사가 주식을 발행을 했는데 이 주식의 주당 순자산이 그 얼마, BPS가 얼마고, 뭐 EPS가 얼마고, 그리고 뭐 그래서 퍼가 낮은 주식이 좋은 주식이고, 그거 지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금 주식시장 하나도 안 맞잖아요. 여러분. 가치 투자라는 시대는 그게 통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가치 투자의 시대가 아니에요. 가치 투자가 성공하는 거는 10년 후에 20년 후에 가봐야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를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지금 당장 내일 모레 오를 주식 뭐야? 지금 이거 물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투자를 통해서 노후 준비를 한다? 이건 정말 허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재테크 돈을 잘 모으고 내 집 마련을 하고 뭔가 내가 노후에 안정될 수 있는 이런 방비를 잘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를 해서 그 투자가 성공해서 노후 준비가 된다는 건 허상이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노후 준비는 재테크에서 일어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의 잡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잘 보세요. 부자는 노후 걱정이 없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는 우리 주변의 부자도 있지만 그냥 매스컴에서 보여지는 막 세계적인 부자들 잘 봐. 뭐 예를 들면 1위가 누구야? 1위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 응? 그 있죠? 루이비통 모엣 헤네시 그룹의 명품 회장님. 그분이 1위. 2위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일론 머스크. 3위는 아마존 제프 베조스. 4위는 레리 앨리슨 오라클 회장. 5위는 이제 잘 아시는 워렌 버핏이에요. 이분들 중에 주식 투자에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워렌 버핏은 주식 투자에서 성공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투자고 실제 내가 뭐 내 돈 이렇게 주머니에서 꺼내갖고 막 주식 투자하고 막 맨날 주식창 보면서 주식 투자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주식 투자 재테크 성공해서 부자 된 사람 없어. 이분들의 특징이 뭐야?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미친 듯이 했는데 이 일이 너무너무 성공을 해서 그냥 주식 부자가 된 거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돈벌이가 되고 그게 엄청나게 성장해서 부자가 됐지 언제 주식 투자해서 부자가 됐습니까? 뭐 일론 머스크가 주식 투자를 합니까? 여러분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들의 일이 성장해야 돼. 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약간 맞는 말인 것 같긴 한데 너무 좀 뜬구름 잡는 얘기다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멘토님이 이야기하는 주식보다는 저축이 왜 우선되어야 하느냐. 왜냐면 주식은 10명 중에 1명 성공할까 말까지만 저축은 10명이 하면 10명 다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성장을 해야 된다, 발전을 해야 된다, 자기 일을 사업화해야 된다, 비즈니스로 키워야 된다. 맞는 말이긴 한데 그런 걸 시도했을 때 과연 몇 명이나 성공할 수 있느냐. 그것도 좀 허상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이드 이펙트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매일같이 회사 생활하면서 아침에 나와갖고 주식 창 들여다보고 꼴랑 100만 원, 200만 원 투자해놓고 그걸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걸 보면서 웃었다 울었다 하는 그런 시간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성장 발전시키기 위해서 자기 개발에 시간을 쏟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성장 안 할까요? 근데 물론 성장 발전한다고 모든 사람이 사업으로 성공하고 자기 일이 성장하고 소득이 증가하고 아닌 거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산 사람은 그렇지 않게 산 사람보다 반드시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성공은 아니라 하더라도 분명히 사이드 이펙트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 볼링을 할 때 핀을 몇 개 쓰러뜨려야 스트라이크죠? 10개. 그러면 이걸 볼링을 하는 사람이 저 10개를 어떻게 다 쓰러뜨리지 라고 생각하고 던집니까? 아니면 다 생각 안 하고 오로지 맨 앞에 있는 킹핀 딱 그 1번 핀만 정확하게 맞히자라고 생각하고 집중하고 던지면 알아서 나머지는 해결되는 거죠. 인생은 말이죠. 키워드 싸움, 원띵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20대 30대 때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 여러분이 잘하는 일, 행복한 일을 성장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는 단 한 가지의 명제에 원띵에 집중을 하시면 나머지 9개 피는 저절로 쓰러지게 돼 있는 거죠. 설사 내가 그걸로 성공 못했다 하더라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노력을 한 사람이 맨날 주식창 들여다보면서 시간을 허비한 사람보다 저는 분명히 잘 살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노후 준비의 핵심이라는 건 여러분 재테크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성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 나는 내일 모레가 은퇴인데? 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늦었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내일 모레 은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느냐 이거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노후 준비의 첫걸음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첫걸음이 뭐냐? 노후에 얼마 쓸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를 아는 것만큼 노후 준비에 중요한 게 없어요. 내가 노후 생활이 시작이 되면 한 달에 얼마 정도를 쓰게 될 거냐.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한 달에 쓰는 생활비 있죠. 그 생활비 머릿속에 떠오르셨어요? 자, 그 생활비에서 교육비 빼세요. 왜냐면 노후에는 교육비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대출 이자 빼세요. 그거는 그때까지는 다 갚을 거잖아.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쓰는 한 달의 생활비에서 이자와 교육비 빠지고 남는 그 생활비가 순생활비야. 지금 우리가 한 달간 쓰게 된 그 순생활비는 어떤 생활을 통해서 쓴 생활비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에 가서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고 토요일 일요일만 여가 생활을 보내면서 쓴 생활비예요. 그러면 여러분 노후에는 회사 안 갈 거죠? 회사를 뭐 안 가진 않겠지만 일을 하긴 하더라도 뭐 지금처럼 하드 워킹 풀타임 잡을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하더라도 뭐 월 화수 정도 뭐 이렇게 소일거리로 하고 목금 토일은 놀 거잖아. 그러면 여가 생활이 2배 이상 증가하는데 그러면 그때도 지금 그 생활비로 가능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난 노후니까 이제부터는 배달도 안 시키고 이제는 문화생활도 안 하고 집에 콕 박혀가지고 그냥 넷플릭스만 보겠다.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순생활비에 곱하기 2 아무리 적게 잡아도 1.5배가 필요합니다. 그 정도가 딱 머릿속에 들어오면 이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정신이 번쩍 들면서 일을 안 하고서는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럼 노후 준비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사회활동을 연장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노후 생활이죠. 자, 그럼 어떻게 연장시키느냐? 돈 되는 일을 찾는 것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은 분들이 한 40대 중반 후반쯤 되면은 많은 분들이 내일 배움 카드라는 걸 활용을 해가지고 중장비 면허를 딴다. 무슨 바리스타 자격증을 딴다, 뭐 대형 면허를 딴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본다. 맞아요. 이게 왜 그러는 줄 아십니까? 그게 돈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나중에 특별한 기술도 없는데 회사 그만두게 되면 나가서 뭐 마을버스라도 운전해야지, 뭐 중장비 지게차라도 좀 끌어야지, 바리스타라도 해야지, 카페라도 열어야지, 뭐 부동산이라도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참 라이브하다는 거지. 왜 문제가 되냐면 물론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서 카페를 즐겁게 하시는 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부동산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그 일과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일을 좋아하는지도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먼저 첫 번째로 야, 대형 면허 따야지 마을버스 운전 안 된다. 돈이 된다는 걸 먼저 설정을 해놓고 거기다 나를 맞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커피를 좋아하는지 뭐 카페에서 그걸 내리고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야, 그게 좀 돈이 된대. 공인중개사 그게 그래도 부동산은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어떤 게 돈이 된다라는 거를 설정해 놓고 거기다 나를 맞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100% 실패예요. 여러분이 지금 직장 생활하고 회사 생활하는데 마음에 드시는 분도 있지만 또 마음에 안 드는 분도 있고 뭐 대부분이 사실 뭐 그렇게 막 그 일을 너무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 생계형 경제활동이라는 거는 내가 그 일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할 수 없으니까 생계형 경제활동. 여러분 제2의 인생 서드 에이지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여러분 그때 당시는 젊음도 없고 체력도 지금 같지가 않아요. 슬로우 워킹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 여러분들이 잘하고 즐겁게 좋아하는 일. 근데 돈이 안 돼. 즐겁고 재밌고 좋아하는 일인데 돈 된다. 그러면 그건 뭐 너무 좋은데 즐겁고 행복하고 좋아하는 일인데 돈이 좀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베르나르 아르노나 일론 머스크나 레리 앨리슨이나 제프 베조스가 처음에 창업을 할 때 그 일이 돈벌이가 될 것 같아서 시작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이 일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해서 시작했어. 근데 돈벌이가 처음에 안 된 거야. 그러면 근데 그거를 돈벌이가 되도록 키운 거잖아.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만이 잘할 수 있고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일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그거를 돈이 되도록 성장시켜야 된다. 이게 돼야 되는데 그거 다 100%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아무나 네, 아무나 하나.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킹핀을 보고 공을 던지십시오. 설사 킹핀을 맞추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핀을 쓰러뜨리게 될 것이다. 이 사이드 이펙트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노후 준비의 핵심이 어디 있냐면 그거예요. 어떻게 10개를 쓰러뜨릴까를 생각하지 말고 1번 핀을 맞출 생각을 해라. 그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는 것. 신은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뭔가를 탤런트를 줬습니다. 근데 그걸 찾는 과정이 인생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걸 빨리 찾아서 너무 즐겁게 인생을 사는 분도 있고 그걸 늦게 찾으면 늦게 찾을수록 본인이 힘든 거지. 빨리 찾아내야 돼.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즐겁고 행복한지를.
그런 경우에는 시간을 벌어야 되니까 생경경제활동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생경경제활동에 뛰어들어서 시간을 벌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얼마 전에 누리호 발사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뭐 10번째 손가락 안에 들은 인공위성을 발사한 나라가 됐는데, 인공위성 누리호를 발사 장면을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이 인공위성을 지구 대기권 바깥에 1000km 위에 딱 올려놓으니까 얘가 그냥 자동으로 공전이 되는 거야. 오토매틱으로. 맞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뭔가 우리의 삶을 어떤 궤도에 딱 올려놓고 싶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돌아가는 걸 원하잖아요. 건물주 이런 거. 자본소득이죠, 자본소득.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누리호가 발사될 때 첫 번째 엄청나게 강한 지구의 중력을 뚫고 이 엄청난 쇳덩어리를 지구 상공 1000km 바깥으로 끌어올리게 한 에너지는 1단 로켓입니다. 1단 로켓이 제일 크잖아요. 그쵸. 강력한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왜 대기권 바깥으로 나가야 되느냐? 대기권 바깥으로 나가야 중력의 저항을 덜 받고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나의 비즈니스를, 나의 일을 어떤 궤도에 올려놓을 때까지, 그 엄청난 중력을 이겨내고 그 궤도에 올려놓을 때까지의 1단 로켓이 뭐냐? 그게 월급이에요. 그러니까 월급이 여러분들을 대기권 바깥으로 끌어올릴 동안에 그 에너지원이 되기도 하고 시간을 벌어주는 비상 연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월급을 하찮게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인생이 거의 40대 50대가 되면은 1단 로켓 분리하고 2단 로켓 분리하고 페어링 분리한 다음에 일단 인공위성이 바깥으로 나와 있어야 돼. 내가 나중에 어떤 걸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거를 궤도에 올려놓는 작업. 그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결국은 이 얘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또 난 공무원인데 내가 뭐 나를 성장시킬 게 없는데 뭐 이런 얘기하는데, 공무원은 그러니까 그 시간에 뭔가 나의 어떤 비즈니스, 나의 잡을 성장시키는 것을 못하는 대신에 자동으로 궤도에 올려주잖아요. 그쵸, 연금 나오잖아, 공무원 연금.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걸 빨리 해야 된다는 건데, 제가 딱 그냥 정해드리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2024년도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 1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133만 원이라고 합니다. 133만 원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133만 원으로 뭐 어마어마하게 풍족하게 산다는 뜻이 아니라 최소한 한 사람이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데 133만 원이 필요하다. 그럼 1년이면 1600만 원이잖아요. 그 1600만 원이 가만히 있어도, 물론 뭐 1600만 원으로 풍족하게 산다는 뜻은 아닌데, 1600만 원 정도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오토매틱으로 나올 정도의 자본소득이 있으려면 지금 금리 4%를 따지면은 1600만 원 나누기 0.04 얼마냐면 4억이에요. 4억 정도의 노후자금이 있어야 1인 가구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최저생계비 정도가 자본소득으로 나온다. 그러면 4억 정도는 내가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오피스텔의 형태로 있는지 뭐 예금으로, 이거는 뭐 다 달라도 어쨌든 4억 정도의 자산이 있어야 이게 가능하다.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4억을 만들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돼? 1억 만들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거는 여기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빨리 만들려고 욕심 부려서 뭐 코인을 하네, NFT를 하네, 주식을 하네, 그러다가 이제 꼬꾸라지는 거지. 땀 흘리지 않고 대가를 치르지 않은 돈은 절대 자기 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길 지나가다가 5만 원 주셨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축해야죠. 경찰서에 갖다 줘야지. 근데 사실은 5만 원을 주시면은 이게 주인을 찾아주는데 5만 원에는 이름표가 없으니까 대부분 쓰지 않습니까? 자, 5만 원 저축하는 사람 있습니까? 주웠는데 누가 올까봐 빨리 쓰지. 횡재했네. 이거 횡재했네. 빨리 써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이라는 거는 내가 땀 흘려서 번 사람은 그것을 자본으로 성장시키지만, 쉽게 얻은 거, 말이 좋아서 주식 투자해서 성공해서 돈 번 거지, 그건 날로 먹은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1000만 원 넣었는데 갑자기 운 좋게 말이지 한 달 만에 뭐 50%가 올랐다. 그럼 그거 내가 번 거 맞아요? 번 거는 맞는데 나는 그거는 땀 흘려서 번 거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절대 지키지 못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결국 이 노후 준비도 시간이 필요하고 땀 흘려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노후 준비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요즘 심하다는 거 우리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 잘 아시죠? 일단 우리가 경험했던 인플레이션 중에 자산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었죠. 2020년, 21년도에 막 주식도 미친 듯이 오르고 막 아파트도 미친 듯이 오르고, 뭐 최근엔 좀 조정이 있었지만, 그다음에 두 번째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재화나 가격의 인플레이션입니다. 뭐든지 비싸.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있다가 만나게 될 인플레이션은 임금 인플레이션. 월급을 올려줄 거예요, 회사가. 왜? 전년하고 전전년도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높아졌는데
노조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올려달라 이러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조금 올려준다. 근데 이제 이 임금 인플레이션은 어때요? 재화나 서비스의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난 다음에 올라간 거니까 실제로 올라간 거는 아니지만, 그러면 이 세 가지 여러분들 노후에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아파트 한 채는 있어야 된다. 아파트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아파트를 사서 막 2배, 3배 올라서 부자가 된다, 뭐 이런 거는 불가능하지만 인플레이션을 흡수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인구가 줄고 가구 수가 줄면 앞으로 뭐 주택 가격 떨어진다던데 그런 얘기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거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도권의 아파트라는 것은 경기도가 67%, 서울은 55%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10채가 있다고 다 아파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는 하나 정도는 꼭 있어야 된다. 노후 준비하는 분한테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활동이 연장돼야 된다. 사회활동이 연장돼야지 재화나 서비스의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세 끼를 배달시키고 사 먹고 이러면서 집에서 논다고 생각해봐. 그 물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내가 월화수만 큰 돈은 못 벌지만 150만 원밖에 못 버는데 어디 즐겁게 뭔가 소일거리를 하고 있어. 그러면 그 3일 동안은 생활비가 좀 줄고 내가 150 그래도 버니까 이 150은 300 버는 효과야. 왜냐하면 내가 그 시간 동안은 소비를 좀 덜 하니까. 그러니까 사회활동이 연장돼야 된다. 가장 좋은 거는 이 사회활동이 세컨 잡이 되면 제일 좋은 거죠. 요게 핵심이 된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재테크가 성공해주면 이게 완벽한 노후 준비인데, 주객이 전도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거는 아무 계획도 없고 오로지 맨날 주식창 들여다보고 뭐 어떡할까 이걸로 승부를 내겠다. 그게 이제 노후 준비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우리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오랜만에 뵙게 됐는데 2024년도 경제 위기다라고 하는데 이번 설날에 해외여행으로 출국한 인천공항의 인원이 124만 7천 명이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울산광역시 인구가 110만 명이니까 울산광역시 전체 인구보다도 15만 명이 많은 숫자가 해외로 나갔다고 하네요. 자, 여러분 주변을 보면 다 그냥 행복한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될 텐데, 여러분 가능이 아닌 가능성을 키우는 2024년도,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에 뵐 때까지 말이죠. 여러분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라고요.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시는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